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교원 평가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계획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불임 전문 병원이 난자가 매매된 사실을 알고 불임 시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장병 등 성인병의 주범인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지난 10년 사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국지적 돌풍으로 트럭에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히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다른 문화재로 교체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단품 관광을 모집한 뒤 관광은 뒷전이고 약장사에 몰두하는 엉터리 관광 상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8시 뉴스타임입니다. 교사들의 수업을 평가하는 교원 평가를 놓고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교원 평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교총이 반대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수능 시험을 앞둔 교실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번엔 학부모 단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단체에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교원들에게 걸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더군다나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반대 입장이 대다수 교원의 뜻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은 주말 연가투쟁과 집회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연가투쟁 찬반 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교 현장은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찬반에 따라 교사들 간의 반목이 깊어지는가 하면 수능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고3 학생들은 괜히 자신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내심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수능에 열중할 수 없으니까 그런 교사평가제로 인한 불똥이 수험생들한테 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양상이 깊어지면서 중요한 시기에 학교 면학 분위기까지 크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20명 가까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찬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최근 부득이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됐다고 말합니다. 교장이 후원의 가입 자료를 나눠주고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당에 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장소를 일방적으로 한 사람 당에다가 월급에서 뜬다는 건 안 된다. 더구나 후원금을 내지 않은 교사들은 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일주일간에 그냥 굉장히 심해서 학교 분위기를 갖다가 그냥 얼마나 험악하게 만들고 한 말이 나오니까 이제 화를 내시면서 전체 교사 30여 명 가운데 실제로 20명 가까운 교사들이 1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후원금 제도를 교사들에게 알려줬을 뿐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런 후원제도 있으니까 이런 걸 초등 출신 국회니까 초등 출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내드렸죠. 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게 양반이 누군지요?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지 5일밖에 안 돼 아직은 결과를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수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학생을 보호하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여기저기에 제자가 스승을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디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박모 교수는 농구 코트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싸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심한 욕설과 함께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얼굴을 크게 다친 박 교수는 응급실로 실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나붙은 디자보에는 사라진 학생에게 양심에 따라 즉각 사과하라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지성인의 집단이라는 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수님을 이렇게 폭행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권이 많이 실추됐다고도 생각하고 학생들이 너무 함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느냐. 선생님이 설사 저희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교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비록 옛말이 되었지만 지성의 요람인 대학 교정에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자 불법 매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불임 전문 병원에서도 난자 매매 사실을 알고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인공수정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불법 매매된 난자를 이용해 불임 치료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자 이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본인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그것이 어떠한 밖에서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일본 여성이 난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난자가 매매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 왜 공여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제공을 받게 됐느냐 그 문제는 물어볼 수가 없고. 하지만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엔 기증받은 난자만을 이용해 적법하게 시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몇몇 병원이 난자 기증 동의서도 없이 불임 시술을 여러 차례 한 사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병원 측이 난자 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또 알선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의사들이 난자 불법 매매 사실을 알고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성인병의 주범이고 동물성 지방보다 더 해로운 트랜스 지방 섭취율이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7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소년 여성들이 즐겨 먹는 과자, 팝콘, 감자튀김에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튀기는 소리부터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감자튀김.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스낵과 달콤한 초콜릿, 영화관 단골 메뉴인 팝콘까지 다양한 입맛에 맞춰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잘 안 사주는데요. 비스킷 종류를 사줘요, 가끔. 페페로데이잖아요, 11일 날. 그래서 사주는 친구들 주려고요? 네. 바삭바삭한 맛과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재료는 쇼트닝과 마가린. 식물성 지방이라 동물성 지방보단 건강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장기입니다. 장기 사이에 노란색 지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뿐 아니라 빵, 냉동 피자 등 대부분의 즉석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자연 상태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몸속에는 음식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애가 원하는 비슷하게 그냥 가끔 사주고 있어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여성과 어린이에겐 특히 적신호. 지난 90년에 조사했을 땐 여대생 하루 평균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0.63g에 불과했었는데 2003년 여고생들 평균은 4.24g으로 10년 동안 무려 7배가 늘었습니다. 서구 국가보다는 낮지만 증가 추세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같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트랜스 지방.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마저 없앱니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2%만 늘어나도 심장 질환의 위험성은 28%, 당뇨의 위험성은 39%가 늘어납니다. 담배 피우는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지방보다도 똑같은 양을 섭취할 때 심장병 발생률이 4배, 최대한 10배까지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입맛.
하지만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트랜스 지방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성인병의 위협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려 먹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각종 과자류의 겉봉투에는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은 표시돼 있지만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2.2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은 이 기준치를 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100g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과자류는 평균 2.8g, 초콜릿 가공품은 3.2g, 감자튀김은 4.6g으로 모두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아직 트랜스 지방에 대한 표시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조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섭취량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규제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2003년부터 트랜스 지방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등도 올 연말부터 제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트랜스 지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공식품 등의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보 1호를 바꾸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우 기자입니다. 나라의 보물 국보. 대한민국 국보 307점 가운데 국보 1호라는 영광의 자리. 바로 숭례문 찾습니다. 하지만 숭례문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표 보물 자격이 있느냐? 오히려 다른 문화재에 비해 문화적 가치가 훨씬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문화재 번호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도 뒤따랐습니다. 문화재 지정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이 국보 1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유기도 합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역시 국보 1호 교체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보심의 분과위원회를 곧 소집을 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 보물 국보 1호에는 어떤 문화재가 적합할까? 팔만 대장경이요. 이유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정신이 깃들여 있어서. 광화문 어때요? 예? 광화문이요? 석굴암이 적정하지 않을까? 왜? 관광객이 많거든. 이 가운데 단연 유력 후보는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도 국보 1호 1순위입니다. 자기 나라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나라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몇 나라 안에 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정말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에 대한 호국 의지를 불심으로 승화시킨 팔만 대장경이나 신라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 석굴암도 후보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국보 1호 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문화재 교체에 따른 혼란과 관련 교과서와 백과사전 개정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등록번호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뭐 사전이나 그다음 교과 과목이나 또 국어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논문 자체에도 상당한 이제 그 교정을 봐야 되고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감사원은 국보 1호 교체를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외부 기관에 의뢰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네, 입동이 지났지만은 아직 단풍의 끝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단풍 구경을 나섰는데 약장사만 실컷 구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마른 단풍 관광, 알고 보니 약장사 관광. 뉴스타임 취재팀이 따라가 봤습니다. 공화영 기자입니다. 막바지 단풍 관광이 한창인 요즘. 단돈 10,000원에 식사도 해결하고 단풍도 즐길 수 있다. 이 광고에 선뜻 따라 나섰던 주부 장모 씨는 화가 침입니다. 단풍 관광은 말뿐, 약장사에 끌려다닌 기분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았고요. 중간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외곽지 너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차가 없어서 못 돌아왔고요. 다시는 안 가야지. 한 여행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산에도 가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은 홍삼 음료 판매업소. 사람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간이 나쁜 사람이나 가만이나 정력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다면서 학생들이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기억력을 상승해서 공부를 그렇게 치매를 고친다는 거죠. 하지만 홍삼 성분이 0.4%밖에 함유되지 않은 단순 음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시중보다 훨씬 싸게 판다고 현혹합니다. 원래 소비자 가격은 35만 원인데 저희가 선정 기간 동안 공장 내에서는 52,000원을 깎아드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98,000원에 강의가 끝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이드까지 합세해 구입을 종용합니다. 다음으로 데려간 곳은 한 젓갈 판매업소. 가이드는 이곳에서만 구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다니는데 저랑 한 통화도 안 와. 얘는 저 옆에 사이가 궁금해 있다가 저쪽에 좀 좋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보면서 있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도. 산행은 불과 1시간 남짓. 형식적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행사와 판매업소 간의 사전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29만 8천 원에 팔게 되면 약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공장에서 먹게 되고 나머지 20여만 원 되는 거는 대리점 내지는 그 여행사에서 젓갈 같은 데는 50%에서 60%를 갖다가 그 가이드 또는 여기에다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자기 몫을 챙깁니다. 인삼차를 갖다가 10,000원에 팔면 5,000원씩 50%를 갖다가 가이드한테 손님들 안 보는 데도 주고 홍삼 캔디를 2봉지를 4,000원에 구입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손님들한테 팔고 6,000원은 자기가 갖고 물건. 이런 식으로 연계된 여행사나 관광객 모집 대리점, 식품 판매업소는 전국에 수백여 개로 추정됩니다. 100개만 하더라도 그 돈이 3,000개인데 그런 게 전국으로 따지고 보면은 몇백억 이라는 돈이 우리 모르는 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즐거워야 할 단풍 관광이 장사 속에 얼룩지면서 씁쓸함만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2달 전부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지키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줄 건 주고 일을 시켜야겠죠. 이슬 기자입니다. 학교 앞 편의점에서 한때 시간당 2,000원의 보수를 받고 일했던 대학생 김한솔 씨. 업주에게 당시 최저임금 2,840원을 요구했지만 무시됐습니다. 네, 돈이 좀 적어서 점장님한테 돈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일이 쉽고 편하다고 해서 더 올려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자리도 없으니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자탕집 뭐 이런 데서 했는데. 얼마 받고 일했어요? 지금요, 한 2,500원? 최저임금이 2,250원인가 그 정도.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 업소도 임금 수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이 어느 정도예요? 첫 달은 2,300원이고요. 지난 9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정 기준 최저임금은 3,100원. 그러나 이를 지키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업주들도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이용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산 지역 대학가 주변 18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PC방과 노래방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각종 상가들에게 이렇게 많이 좀 홍보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지킬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운동본부는 악덕업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의 실적 경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미 개통된 중고 핸드폰을 새 것인 것처럼 팔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휴대전화기를 산 김모 씨는 최근 단말기가 고장나 수리를 의뢰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구입하기 석 달 전인 지난해 7월에 이미 개통돼서 무상 수리 기간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석 달 전에 가개통한 단말기를 새 것인 양 속이고 판매한 것입니다. 큰맘 먹고 6, 7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는데 중고폰을 팔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가개통된 전화기 가운데는 심지어 중고 단말기를 새 것인 양 둔갑시켜 판매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측은 대리점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일부 대리점에서 다소 무리한 영업으로 고객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개통된 중고 단말기를 새 것으로 알고 속아서 샀다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 피해 고객만 올해 100명 가까이나 됩니다. 이동통신사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개통한 중고폰을 새 핸드폰인 양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그때그때 대응할 뿐 제도적인 재발 방지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 고객의 불편과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무려 3년 동안 겨우 동요 한 곡을 어렵게 외워서 독창 무대를 준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17살 소녀인데요. 아름다운 영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성은 기자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음정도 틀리기 일쑤지만 한 소절 한 소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문경화양. 음표를 볼 수 없어 오직 지휘자의 노랫소리를 듣고 따라하며 연습한 지 꼬박 3년 만에야 동요 한 곡을 모두 외웠습니다. 1급 정신지체 장애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화양에겐 작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행복하고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이처럼 한음 가슴에 새긴 희망의 노래를 펼칠 무대는 3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정기 연주회. 문양은 여기서 꿈에도 그리던 자신만의 독창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지만 삶이 힘들거나 또 살아가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있어요. 특히 이번 공연에는 역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꼬마 지휘자 수은이가 2년여 동안 갈고 닦은 지휘 솜씨를 뽐냅니다. 누구보다 맑고 고운 영혼의 소리를 가슴으로 부르는 감동의 무대는 오늘 15일 저녁 서울 호아마트홀에서 펼쳐집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이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 명필의 반열에 오른 두 팔 없는 서예가입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붓글씨를 써서 명필에 오르기까지 그 땀과 눈물이 얼마였겠습니까? 홍정표 기자입니다. 두 팔이 없는 중국 서예가 허지강 씨가 붓을 입에 물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나갑니다. 한 시민의 부탁으로 쓴 가와 만사흥.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흥한다는 뜻입니다. 허지강 씨의 삶의 지침을 써달라고 하자 주저없이 붓을 입에 뭅니다. 자강불식. 강인한 의지를 갖고 쉼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그렇게 힘차게 이렇게 힘있게 글을 쓰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11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허지강 씨가 중국에서도 명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을까. 지난 이진,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글귀처럼 전시된 작품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허지강 씨의 삶의 자세가 묻어 있습니다. 身体的残缺并不可怕，我们只要有个比较好的心来面对生活，去克服困难，勇敢的去挑战生活，一定会胜利的。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한국에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힘과 용기, 꿈을 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신념과 의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허지강 씨. 그는 국내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어젯밤 난데없이 강한 돌풍이 불어서 인천 지역 일부가 초토화됐습니다. 자동차가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히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인천과 경기 일대에 강풍이 몰아닥친 시각은 어젯밤 11시 20분쯤. 불과 몇 분 사이 휘몰아친 돌풍으로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나갔고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1톤짜리 트럭이 10m 가까이 날아가 뒤집혔고 줄지어선 화이상가 비닐하우스 11개 동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날이 밝은 후 다시 찾은 피해 현장은 더욱 아수라장입니다. 주유소 담벼락과 천장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신호등도 길가에 놔둔 겁니다. 자식같이 길러온 화초 농사를 망친 꽃집 주인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게 부겐베리아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거예요. 여기서만 제가 한 5년 정도 키운 건데 지금 이런 곳은 시가로 한 5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8억 넘게 들여 지은 인천 월미도의 워터스크린은 완공 석 달도 안 돼 폭삭 주저앉아 부실공사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화해단지에서 일을 하던 43살 김모 씨가 강풍으로 무너져 내린 철근에 깔리는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립식으로 진 집이 무너지면서 이제 뒤쪽을 덮치니까 머리하고 이제 이쪽을 덮치다 보니까 그 충격에 다친 거죠. 그러나 인천시청은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기는커녕 피해 규모를 줄이기에만 급급하는 등 재해 예방과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중서부를 강타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큰 봄이나 가을에 특히 이런 돌풍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돌풍의 힘, 차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붕 정도는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집채가 날아간 뒤 침대만 남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대규모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의 힘입니다. 여름만 되면 한반도를 비바람의 나라로 만드는 태풍. 대형 크레인을 쓰러뜨리고 도로와 철도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강한 바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도대체 바람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 초속 20m만 돼도 의자가 슬금슬금 밀립니다. 바람의 압력 때문에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숨을 쉬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속 40m쯤 되면 열차가 넘어지고 사람은 밖에 서 있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어젯밤 불어닥친 돌풍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9m. 한반도를 덮고 있던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면서 한랭전선이 형성됐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인 돌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상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약 35도가량이나 될 정도로 매우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일순간 휙 내려오면서 강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인천 지방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m에 달했고 기상청은 특히 밤낮의 기온차가 큰 봄, 가을에 이 같은 국지적인 돌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뉴스 속에 담아보는 오늘의 뉴스 담기. 먼저 이소부와 같은 양치기 소년 얘기로 문을 엽니다.
부산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괴전화가 학교로 걸려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 등 3천여 명이 혼비백산에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엉터리 테러 신고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만우절은 4월 1일이라는 것을 잊은 모양이네요. 반면 홧김에 노래방에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탱크로리 운전자가 노래방 출입을 저지당하자 탱크로리에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질렀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노래방 손님 등 1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는데요. 화가 아무리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어려운 일을 몸소 실천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팔레스타인 부모가 아들의 장기를 이스라엘 어린이에게 기증했는데요. أنا ما اطلعت إنه هذا في ولد يهودي أو عربي أو مسلم أو مسيحي. كانت الهدف من الإشي هذا لفت انتباه. 숨진 12살 아들은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놀다 무장전사로 착각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쓰러졌습니다. 적에게 장기를 주지 말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협박성 전화에도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심장을 동갑내기 이스라엘 소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혼수가 있다면 인도엔 지참금이 있다. 인도에선 과도한 지참금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자살하는 여성이 한 해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지참금 때문에 딸을 낳지 않으려고 태아 성감별도 일반화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가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여성의 40%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도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남자들 결혼하기 갈수록 힘들어지겠네요. 장찌의 일본 기생 역할은 매국 행위다. 장찌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 일본 배우와 한 배드신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김희선을 치켜 세웠는데요. 김희선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산 자동차를 고집한다면서 그녀의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류 아니겠어요? 단상에 올라서 흥을 돋우는 치어리더는 일본이나 미국 야구에는 없는 우리나라 야구의 독특한 응원 방식인데요. 내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리즈 주최 측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뿐만 아니라 치어리더들까지 경비를 부담해가며 초청했습니다. 치어리더들은 일본 방송과 신문에 잇따라 초청돼 한국의 응원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본 경기장을 달아오르게 할 예정인데요. 드라마와 가요에 이어 이제 치어리더까지 한류는 계속됩니다. 희귀종 흰 너구리가 충남 지역 농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너구리의 흰색은 유전적 결함이 아니라 후천적 백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데요. 올무에 걸려 신음하다 대전동물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흰 너구리. 동물원 측은 다친 흰 너구리가 자연으로 나가면 사나운 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당분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안정된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공인회계사도 이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합격자 1000여 명 가운데 10%인 100여 명이 아직도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이상 고소득 전문직 자격증이 인생의 보증수표는 아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담기 김진입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한 맺힌 이산 가족들이 또 만났습니다. 12번째 상봉입니다. 18년 전 고기 잡으러 나갔다 납북된 어부와 그 어머니가 눈물로 깨어났습니다. 금강산에서 국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기잡이 나간 31살의 아들이 시윤을 앞둔 중년이 됐습니다. 지난 87년 서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봉진호 선원 정일남 씨. 18년 만에 모자 상봉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어머니는 한만 왔던 세월만큼이나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와 할머니, 며느리와 손녀, 손주의 눈도 어느덧 촉촉해졌습니다. 60년 만에 막내딸을 만난 아버지. 곱게 자란 딸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난 또 아들만 서울입니다. 아들만 서울. 아들만. 이건 아들만. 이거는 서울.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딸의 안부를 확인한 100살이 넘은 아버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100일 된 아들을 데려오느라 4살짜리 딸을 놓고 온 어머니. 결국 오늘에야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딸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측의 두 동생을 만나려던 남측의 한 할머니는 이들과 연락이 안 된다는 북측의 답변으로 상봉 자체가 무산돼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금강산에서 공동취재단 국현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으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창궐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만 63명이 희생됐습니다. 도살된 조류만 1억 5천만 마리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서유럽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됨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an avian flu virus, most likely H5N1, acquires the ability to be transmitted from human to human. 대응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베이징시에선 가금류와 애완조류를 거래하는 시장을 아예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 유행병으로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에 8천억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되기 전인 지금 전 세계적인 퇴치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프랑스의 소요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독일과 벨기에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사회 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를린 중심가 모아비트에서 새벽 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차량 5대가 잇따라 불에 탔습니다. 이곳은 터키계 외국인 비율이 30%가 넘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빈민가입니다. 또 하루 전 북부 항구도시 브레멘에서도 밤새 차량 석 대와 컨테이너 박스 7곳에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 남부 지역에서도 밤새 차량 5대가 불탔습니다. 한결같이 외국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빈민가로 알려진 곳입니다. 현지 경찰은 아직 파리 소요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빈민가 방화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Das, was wir jetzt haben, die Probleme, die wir jetzt haben, die rühren ja daher, dass man sehr wenig voneinander weiß und dass die hier lebenden Christen sehr wenig über den Islam wissen. 독일 내 외국인 비율이 9%나 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실업률은 대개 40%가 넘는 빈민가로 전락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이웃나라도 안심할 상황이 못 됩니다. 독일의 여야 정치인들은 이 같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언어와 직업 등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박승규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항상 뒤따랐던 것 바로 책임 공방입니다. 9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 사고도 그 책임을 놓고 두 대기업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공사장 붕괴 사고,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책임을 지고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 4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미리 조립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해 건물을 짓는 이른바 PC공법으로 공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PC공법 적용 과정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보상이 끝났지만 난데없이 GS건설이 삼성물산의 책임을 제기합니다.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PC공법 부분은 삼성물산이 하청을 받아 공사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도 GS건설이 원청업체로 삼성물산이 하청업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공사한 업체는 삼성물산이 아닌 삼연PC라는 업체입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삼성과의 관계도 부인합니다. 삼성물산 음성공장 아닌가요? 삼연PC예요, 삼연PC. 공장 자산은 삼성물산으로 돼 있고
실제 전체 운영 관리는 전체는 그 본사인 삼년 PC. 삼성과 사면 모두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 업체는 사고 직전까지 버젓이 삼성물산 음성공장이라는 상호를 써왔습니다. 게다가 공사 대금도 사면 PC가 아닌 삼성물산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면 PC는 지난 98년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그 계약의 주체라든지 행위의 주체는 삼성물산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대형 사고의 원인을 놓고 GS 측이 삼성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인지 아니면 삼성이 분사한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인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철원은 영하 4도, 서울은 2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과 산간지방은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구름의 이동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별다른 구름은 없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오히려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날씨가 흐려지면서 서울, 경기 지방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쯤에는 남부 지방으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뉴스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